안녕하십니까. LHI의 최은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으로서 싱가포르 공공주택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싱가포르 주택 부문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으로서 싱가포르가 어떤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공공주택 정책의 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림 1을 보시면 HDB 주택 거주인구의 비율 추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HDB 주택이라는 것은 싱가포르에서 공급하고 있는 공공주택을 의미합니다. 여기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1990년도에 최대 87%에 이르렀고 현재 2020년에는 80%가량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는 국민 대부분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내 집 마련 지원에 있어서도 공공주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지이용 구상을 보시면 이 지도가 싱가포르의 지도인데 가운데 누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주택 부분입니다.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이 지역이고요. 전체 면적의 한 15%가량이 이제 주택 부분에 쓰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싱가포르 주택 부분의 현황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전후부터 현재까지 주택 정책 변화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후에 주택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단계에서는 주택 개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을 했고 1970년대 후반 2단계에서는 각종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 지원을 하는 것이 있었고 현재 1990년도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주택 재고가 초과된 상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공주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만큼 많은 물량이 공급된 데는 1960년대에 설립된 HDB라는 주택개발청이라고 하는 기관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 이전에 존재했었던 그 이전 기관 SIT 같은 경우에는 30년 동안 한 2만 5천 호가 되지 않는 수준의 주택을 공급했었는데 HDB 같은 경우에는 1960년부터 62년 3년간 2,100여 가량을 건설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3은 연간 주택 공급 추이를 보시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HDB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공공주택을 공급한 것뿐만 아니라 운영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설립 이후에 40여 년간 그 싱가포르 주택 정책이나 주택 시장에서 이 기관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림 4를 보시면 HDB의 관리주택 규모를 보실 수 있는데요. 100만 호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가구의 대부분이 이제 HDB 주택,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 2에서도 HDB 주택이 전체 싱가포르의 거처, 그러니까 거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택 이외에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전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싱가포르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 공공주택 소유 장려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자가율은 90.4%입니다. 이 비율은 아무리 싱가포르가 도시국가라고 하더라도 세계 유례가 없는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한편으로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정책에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정책의 기조에는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국가도 안정될 것이라는 그 싱가포르 전 총리였던 리커니의 생각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5를 보시면 그 붉은 실선이 HDB 주택 소유율인데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HDB 주택이 주택을 소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공주택 소유 장려 정책이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그 공공주택의 정책 기조를 이제 이루어왔고, 그게 성공적으로 된 데는 어떤 그 원인이 있었을까,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렴하게 택지 확보를 해서 안정적인 주택 건설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1990년도 초반부터 현재까지 토지 취득과 관련된 제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표가 이제 있고요. 앞에서 보신 표 중에서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토지 취득법이 1966년도에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택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공단 개발이랄지 공항이나 항구 등을 포함해서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그 토지를 국책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이익과 관련되는 토지는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또 주목할 점이 기존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보상액을 이제 줘야 될 텐데, 보상액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가 개발됨으로써 생기는 가치 상승과 관련 없이 현재 용도의 시장 가격과 그다음에 공시지가 중에 낮은 가격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토지 투기가 억제됐고, 그리고 국책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는 싱가포르 총 면적의 76%, 거의 3분의 2가 넘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4분의 3%가 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를 정부가 이제 소유를 했고, HDB라고 하는 공공기관 역시 공공의 이익, 국가의 이익과 관련되는 공공주택 건설을 했기 때문에 토지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의 확보와 관련해서 성공적인 요인들을 좀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하게 이제 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 토지 수용법, 토지 취득법 같은 경우에는 여타의 국가보다 가장 강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관리를 하고 또 엄중하게 그 토지 수용의 과정이 진행됐다는 점이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또 좀 둘 다 지금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초기 저항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기 때문에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신에 실제로 생활 여건이 개선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양호하게 주거 환경이 이제 바뀌는 것을 보고 제도를 좀 그 토지 수용법에 따른 어떤 국가 정책의 결과를 체감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 공공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HDB 같은 경우에도 좀 체계적으로 그 토지를 계획하고 운영했다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렴하게 주택 공급이 가능했다고 하는 점을 이 관련되는 연구에서도 다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주택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큰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력을 확보하는 것도 역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을 또 공급할 수 있는 그 원인 여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매력 확보는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수요자가 주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목돈 마련과 관련되는 저축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사고자 하는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가격 수준이 두 가지 부분에서 구매력 확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그 싱가포르의 독특한 그 저축 시스템인데, CPF라고 하는 중앙연금준비기금이라고 하는 저축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이 강제로 저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노동자도 저축을 하고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도 그만큼의 그 저축을 하게 하는 그 저축 시스템이 있는데, 이 저축 시스템을 통해서 목돈 마련을 해야 되는 그 주택 구입에 있어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보시면 그
주거와 관련되는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일반 계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가 되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한 어떤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 계정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의료와 관련되는 의료 계정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55년도에 CPF 이 기금, 이 저축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데 이 당시에는 고용주가 5%, 노동자가 5% 각각 10%를 적립했는데 현재는 뭐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임금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런 그 적립하는 그 비율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림 7을 보시면 뭐 거의 절반가량을 고용인과 피고용이 나눠서 그 적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1980년대 중반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그러니까 고용인이 25%, 피고용인이 25%를 적립하는 이 적립하는 시스템이었고 현재는 37%가량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 계정, 특별 계정, 의료 계정 이렇게 세 개의 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 CPF 기금 저축액의 구성 비율을 보실 수 있고요. 파란 부분, 즉 일반 계정에 해당하는 그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주택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저축액이 적립되고 충당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계정 구성 비중이나 이런 부분은 앞에서 그림과 관련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페이지도 역시 계정 구성과 관련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저축이기 때문에 계정별로 이율의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만 달러를 처음 달성하면 이율을 추가한다 할지, 뭐 55세를 기준으로 해서 뭐 추가 이율을 부여한다 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축액에 대한 이자 시스템도 역시 자세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림 9는 주택금융 프로세스 개념도입니다. HDB 주택을 구매자가 어떻게 구매하는가 그 과정을 보면 정부에서 우선 저렴하게 택지를 HDB에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금 지원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물론 CPF로부터 또 그 필요한 그 건설 비용도 확보해서 받을 수 있겠죠. HDB 주택을 이제 그 건설을 하면 여기에 이제 입주해서 살고 있는 공공주택 입주자가 되겠죠. 이 입주자가 주택을 이제 구매할 경우에는 HDB로부터 주택 대출을 이제 의뢰해서 본인의 가장 적절하게 맞는 그 대출 시스템을 이제 그 부여를 받고요. 그다음에 CPF로부터 본인이 저축한 저축액도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기지 상품을 구할 수 있는 일반 상업은행으로부터도 역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단순히 주택을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택은 판매와 뭐 그 구입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주거 생활을 위해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거주에서 구매까지 그 과정에서는 주거비가 또 역시 지불이 되어야 되죠. 부담 가능한 주거비 측면에서도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HDB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단순히 거주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주를 위한 임대주택과 일반 국민, 살고 있는 일반 국민 혹은 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또 구매하고 싶어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주택도 역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표 3을 보면은 HDB가 관리하고 있는 주택 분포를 보실 수 있는데 공공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실, 2실과 같은 소형 주택뿐만 아니라 4실, 5실과 같이 중대형 주택도 관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HDB가 건설해서 공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1실, 2실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3실 이상 같은 경우에는 판매주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최근에 HDB가 주택을 건설을 할 때 이제 개발한 평면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런 평면 개발은 공급되고 있는 그 시기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여건이나 아니면은 주거의 질, 그 다음에 구매자, 수요자들의 선호 등을 반영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왼쪽 아래쪽을 보시면 5실주택 3세대 기본형이 있는데 일반 5실주택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여기는 세대 간 이제
같이 거주하는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서 화장실이 1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총 3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수요자의 선호나 아니면 욕구를 반영한 평면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지불 가능한 주거비, 부담 가능한 주거비는 어떻게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를 이제 그 지원을 하는데요. 표 4를 보시면 연령이나 소득, 자산, 뭐 부양 관련 이러한 여러 가지 공급 기준에 따라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1실, 2실 주택으로만 구성했을 경우에는 과밀 문제가 있습니다. 과밀 문제는 뭐 안정적인 주거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주거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이제 3실, 4실 같은 경우에는 판매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판매주택도 일시적으로 이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HDB 임대주택은 두 번까지는 거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HDB 주택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경력이 없는 1회차 지원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 책정 기준과 또 한편으로는 2회차 지원했을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주택이나 구입 판매 혜택을 받은 경우가 되겠죠. 2회차 지원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 기준을 구분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또 싱가포르의 어떤 주택 정책,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에서 좀 주목할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나 판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회에 걸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대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도 2번이 되고 입주 대상자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번이 된다는 것은 주택 판매에 따른 이익을 차기 주거지 마련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축적하고 증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 그 다음에 분양가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주형, 그러니까 분양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판매형이라고 제 표 7에 나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후 분양형이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제 주택을 구매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표 8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을 구입을 할 경우에 HDB 대출 신청을 해서 일반 상업대출을 소개받는 것뿐만 아니라 CPH 저축을 하는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정을 이용해서 얼마만큼의 그 저축액을 주택을 구입할 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공식도 자세하게 이제 HDB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본인이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가집니다. 이 그 표를 보시면 HDB 주택에 살아야 되는 기간, 그러니까 점유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주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특히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도 있고 거주 기간, 필히 거주에는 거주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거와 유사하게 공공분양주택, 그러니까 혜택이나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MOP라고 해서 어떤 그 거주기간, 점유기간, 재판매까지의 그 기간,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주택 판매와 관련해서 민족 통합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 소셜 믹스라고 해서 사회 통합, 계층 간의 소득 계층 간의 어떤 통합이나 아니면은 세대 계층 간의 통합들을 이제 꾀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 연장선상으로 민족 통합 정책에 따라서 뭐 그 주택 판매 시에 이런 쿼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은 구매나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거주를 위한 장소입니다. 거주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주거의 안정성,
그다음에 주거의 만족도, 편의성, 뭐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있을 텐데 HDB 주택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HDB가 설립된 이후에 상당히 수십 년간 건설이 이어왔습니다. 노후한 단지도 많고 주택도 많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시스템 역시 공공주택의 어떤 자가촉진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주택에 건설되지 않았던 리프트 같은 경우는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는 개선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노후주택을 어떻게 좀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어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주택 개선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기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개선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투표 과정도 거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단순히 한 개의 단지, 한 동, 이렇게 소규모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2개 이상 인근 지역이 함께 이제 재개발을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 11을 보시면 HDB가 얼만큼 이제 수익을 얻고 또 얼만큼 손실이 있는지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가지원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렴하게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이제 분양을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HDB의 예산 중에서 가장 적자폭이 큰 것이 이 자가지원 정책이지만 그 다음으로 큰 것이 방금 말씀드린 업그레이딩 프로그램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HDB의 제반 업무가 공공의 성격에 강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으로 이런 적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손실 보정이 되긴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HDB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공의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크게 6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주택의 재고가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전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거의 최대 80% 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재고가 쌓이는 것은 특정 시기가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사업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택지가 필요합니다. 이 택지를 저렴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강력한 토지 취득법으로 확보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용 상승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액의 산정 기준을 기존의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용도에 따라서 보상액을 산정했기 때문이고, 이러한 정책 기조는 단순하게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국책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또 한편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공주택이라고 하는 HDB 주택은 단순히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판매도 역시 입주자, 국민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선호를 감안해서 넓은 편용도 함께 건설 공급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주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거나 사회주택이라고 하면 초소형 방 1개나 2개 정도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그렇지 않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공공주택에 대한 선호도 역시 존재하겠죠. 물론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공공주택이 큰 점도 한편으로는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공공주택의 구매 기회를 2회로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자산 형성도 역시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구매가 1회에 그쳤다고 하면 실거주를 위해서 그 비용을 모두 이전에 다음으로 들어가야 될 주택에 모두 투입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공공주택은 그것만으로 끝났겠지만 그를 통해서 자산 형성에는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는 공공주택 건설, 그 다음에 저렴하게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해서 이제 판매하고, 그 다음에
그 노후주택을 운영 관리하기 위한 각종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채택하고 운영했기 때문에 HDB 자체로는 적자 예산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적자 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투입해서 그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HDB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공급이나 운영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업을 좀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만의 독특한 공적금 제도인 CPF 저축이라고 하는 게 제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은행 대출이나 모기지 이외에 국민들이 자기들이 저축한 그리고 또 고용주가 함께 저축해준 그런 재원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주택 파이낸싱이 가능했다는 점을 또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